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강대 김재천 국제대학원장과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함께 들으셨는데 네네.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군사 안보, 네. 경제 안보, 네. 민간 교류, 기술 협력 여러 가지가 네. 나왔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의 평가에 대부분 다 공감합니다. 사실 동북아 지역에서는 그동안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미 동맹이 1953년에 발족이 됐었죠. 예. 그리고 1960년에 미일 동맹이 발족돼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규범과 규칙에 의거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동북아에 잘 구축해 나왔었는데 최근에 북한의 위협이 급증하고 또 그런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가 감싸 돌면서 그런 규범과 규칙에 의거한 자유주의 질서에 거센 도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 3개 국가, 핵심 자유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협력은 사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였던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한일 관계가 어려워서 사실 한미일 이 공조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았었는데 대통령께서 연초에 과감한 결단을 해서 한일 관계 이 복원의 추동력이 많은 부분 확보가 됐고 또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지금 한미일 공조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오늘 강조하신 부분은 잘 체감을 못하겠지만 실질적인 이익으로 대한민국의 환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일단 안보 이익에서는 말씀을 하셨듯이 북한을 억제함에 있어서 이제는 일본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미국의 확장 억제가 한미 확장 억제로 진화를 했는데 이제는 일본까지 참여를 하면은 한미일 확장 억제로 진화를 하는 것이니까 북한 억제에 있어서도 확실히 더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경제 부문에 있어서도 이 한미일 3국이 이 전 세계 GDP의 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력도 대단하고요. 그런 국가들이 협력을 한다면은 요즘 공급망 안정된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가 경제에 있어서 한국도 안정된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고 에너지 수급 같은 경우에도 안정되게 확보할 수 있고 또 금융시장 안정화를 갖다 도모함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면은 이제 후속 조치를 잘 취해 나가야 된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일각에서 한국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런 이익으로 환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회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원칙, 정신, 공약 이 세 개 채택된 문건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것은 그 정상 선언문을 그렇게 명명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보통 정상 선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한미일 정상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났어요. 그 당시에 프놈펜 한미일 3자 공동성명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구체화해서 각 급마다 어떠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가동할 것인지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예.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한미일 정상이 따로 모인 것은 처음이잖아요. 근데 예. 처음이지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남을 연례화하고 정례화 한다라는 것이죠. 정례화한다라는 것은 이 만남을 제도화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정상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외교장관, 국방장관, 산업장관, 재무장관, 안보실장까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만나는 것이고 또 협의의 영역도 의제도 계속 확대시켜가지고 이런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다, 저런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다. 예. 그렇다면은 무엇을 위해서 하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비전과 이 협의의 원칙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밝혀놓은 그런 문건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입니다. 원칙이라면 그러니까 좀 비전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협의를 구동하는 규율하는 어떤 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삼국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문건이 나왔죠.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건이기도 하고 또 이 문건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삼국 사이에 무슨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영내에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세 개의 국가는 일단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조율하고 조율된 의견을 공통된 메시지로 내고 공통된 대응을 좀 도모하자. 예. 이렇게 하자라는 것을 국제법적인 협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자발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공약, 영어로는 커미트먼트라고 하죠. 그런 공약을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사실은 동맹이다. 이제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맹이라는 것은 사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요. 예. 이 공약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차원에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약속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할 예. 것 같습니다. 야당 등 일각에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 동맹 아니냐, 네네. 뭐 나토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런 평가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많이 나간 것 같은 평가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지속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정례화도 굉장히 의미 있게 네네네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미국 대선이 당장 내년에 있고요. 네네네. 한미일 국내 정치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네네네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그런 이유 때문에 제도화를 빨리 진행시키는 겁니다. 예. 지금 사실 한미일 협력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한일이었잖아요. 한일 관계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요동을 쳐왔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일 화해를 조금 이렇게 중재하는 모습도 바이든 대통령이 좀 보여준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합의가, 이러한 협의체가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국내 정치로부터 조금은 자유스러울 수 있는, 왜냐하면 제도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더라도 좀 역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마음을 먹으면은 거스를 수는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정부가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요.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다시 재선이 돼서 2025년에 그 백악관에 다시 복귀를 한다면은 예. 사실 여태까지 해놓은 거 다 무효화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가능성을 좀 낮추자는 차원에서 이런 협의체를 만들고 이런 협의체에 대한 공약을 서로에게 한 것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어떤 성과는 제도화를 진행시키기로 약속을 했고 그런 제도화의 속도를 진도를 빨리 뽑겠다라는 지금 양국 세 나라의 정상의 어떤 그 확고한 의지가 확인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런데 또 현실적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중국에 대해서 한미일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문건에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고요. 네. 대만 해협과 관련해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 중국을 겨냥한 문구가 담기니까 중국은 반발하고 나섰어요. 네. 앞으로 더 군사적인 뭐 반발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은 일단 북한을 감싸도는 행동을 조금 멈춰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중국과 또 뭐 북한과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미일이 이렇게 공조가 강화가 되니까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사실은요. 사실 한미일은 어려웠습니다. 한일 관계가 어려웠기 때문에요. 한미일 이 협의체가 가동이 잘 안 된 상황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급증하고 또 그런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가 감싸 도니까 사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복원될 수 어떤 배경에는요. 역사적인 문제, 뭐 독도 문제 등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지금 위협이 급증한다면은 뭐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한일 관계를 좀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동의를 어느 정도 해준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가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먼저 조금 행동을 수정을 한다면은 한미일이 안보 협의체가 이렇게까지 발전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미일이 중국을 직접 겨냥하니까 대만은 당연히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네. 근데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비상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한미일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일단 대만의 위기 상황은 한반도의 위기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대만에서 어떤 유사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미국이 대만 해협으로 군사력을 집중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반도에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한반도 상황에 전력 투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고요. 그 반대로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은 대만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미국이 또 그쪽으로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지는 것이잖아요. 예. 두 지역이 안보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은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한국은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일단 대만 해협에 어떤 위협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일단 한국은 그러니까 북한 방어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북한마저 남침을 해온다면은 그러면은 이 미국의 어떤 그 대만 해협에서의 지금 개입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은 일단은 한반도의 방어에 충실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좀 동원돼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뭐 육군력이 동원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필요에 따라서 F-16과 같은 공군력, 그 다음에 이 공격 헬리콥터가 좀 동원될 수 있고 주1 미군 같은 경우에는 좀 해군력이 더 우위에 있으니까 해군력이 좀 동원이 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다 연동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대만 해협 문제에 한국이 개입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만 해협의 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에게 한반도에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아하.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여러 나라 협의체가 있어요. 호주, 영국, 미국의 오커스, 그리고 미일, 인도, 호주의 쿼드. 그럼 이 협의체들과 비교하면 이번 한미일 협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도태평양 지역에 다양한 소다자 협의체가 발족을 한 것이에요. 예. 쿼드라는 안보 협의체도 발족하고 말씀하신 오커스라고 미국과 영국, 호주 사이에 어떻게 보면 군사 기술을 공유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동맹이 아니에요. 예, 동맹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중한 것입니다. 앵커님이 예. 공격을 받았을 때 저는 반드시 방어를 해야 되는 국제법적인 의무가 나토 있는 같은 그런 의미하는 것이죠. 거군요. 그런 것은 예. 아니고 이런 다양한 소다자주의 협의체가 있는데 사실 한국이 어느 데도 가입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의 버금가는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해질 수 있는 삼국 사이의 협의체가 발족이 되고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한국이 그냥 다른 나라들이 써놓은 규칙을 따르는 룰 테이커의 입장에서 이제는 이런 협의체에 가입을 해서 한국이 규칙을 만드는 룰 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는 뭐 우리가 쿼드에 가입해서 뭐 쿼드 플러스로 가야 된다. 이런 논란은 잠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쿼드는 사실 지금 인도가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쿼드보다 더 강력한 협의체가 발족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번에 한미일 3자 회담뿐 아니라 양자 회담도 있었는데요. 한일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에 오를 것이냐 뭐 이런 네, 네. 의문도 있었는데 네. 오르지 않았고 네, 기자회견에서 언급이 됐고 네. 윤 대통령은 IAEA 검증 결과를 신뢰한다는 기존 네. 기조를 네. 계속 유지했는데 이 점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번 회의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미일 사이에 새로운 협의체를 발족시키는 거잖아요. 예.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대 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였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적절한 장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난번 나토 정상 회담이 열렸었잖아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렸었는데 그때도 한일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기시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요청을 하면은 한국 국민들의 좀 피로감 그런 것도 고려를 했을 것이고요. 한국 쪽에서는 그냥 원론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미리 좀 밝혔던 것 같아요. IAEA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사회가 인정한 공식력 있는 국제기구인데 거기서 안전하다 그러면은
일본이 일본의 어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적절한 양을 방류하는 것은 일본의 몫이지만은 하지만 그러한 오염수 방류가 한국 국민들의 건강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이 조금 꾸준히 모니터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일 사이에 지금 협의체가 어느 정도 가동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정도 선에서 기자회견에서는 당연히 궁금해 하니까 예.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요한 의제는 아니었고 이번 정상회의는 원론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원칙 그 다음에 비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뿐만 아니라 북한을 향해서는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고요. 군사 훈련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0시부로 일제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이 시작되는데 미국 우주군도 참여를 하고 연합군 유엔사 회원국도 참가를 합니다.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글쎄 뭐 늘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도발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도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신다면은 북한도 조금 메뉴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미사일류의 도발을 하지 않을까. 뭐 이를테면 ICBM 같은 걸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어제는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보니까 함선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 발사 현장을 뭐 참관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류의 도발이 가능할 것 같고요. 7차 핵실험 카드는 만지작거리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미사일 도발과는 차원이 다른 도발이기 때문에요. 한국과 미국 또 일본까지 포함해서 정말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은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몇 번 얘기했고 그럴 경우에는 한미일 공조가 더 강화가 되고 중국도 별로 반기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7차 핵실험 카드는 여전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뭔가 하기는 할 것 같고 예전에는 이런 군사훈련이 개최가 될 때 끝나고 난 다음에 했는데 이번에는 군사훈련 지금 21일서부터 24일 을지 프리덤 쉴드가 21일서부터 아마 이달 말 정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도발을 해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예측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또 해야겠고요. 네네. 한미일 회담 정리를 보면은 결국 한미일 대 북중로 이게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됩니까? 일단 한국은 이게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면 어떤 실익이 있냐라고 자꾸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 흐름에 있어서 한국의 지속적인 번영을 구가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런 자유주의 아까 말씀드린 이 자유주의 질서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유와 민주, 인권, 법치가 존중받는 그런 질서, 열린 시장 질서가 존중받는 그런 질서, 자유로운 항행권, 그다음에 자유로운 어떤 상공 비행권이 국제법에 의거한 그런 권한이 존중받는 그런 질서하에 한국은 지난 50년간 정말 엄청난 번영을 구가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번영을 지속적으로 구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질서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북중러 세 개의 이 전체주의 국가가 지금 거세게 흔들어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자유주의 국가와 다른 자유주의 국가와 연대를 강화해서 그런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큰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단지 이제 어떻게 보면 강론으로 들어가서 뭐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왜냐하면 중국은 여전히 한국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현실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대중국 정책에서는 조금 유연성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토 동맹국들, 뭐 독일이나 프랑스,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동맹, 뭐 호주, 그다음 일본도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실익을 지금 챙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국만 유독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특별히 더 많이 겪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정책에 있어서는 분명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큰 흐름에 있어서 자유주의 연대와 같이 하는 것은 맞지만 개별 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유연성을 발휘해서 한국도 실익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모인 건 처음이었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1년에 한 번씩 정례화한다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앞서 네, 교수님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는데 네. 내년에 이제 일본에서 만났고 미국에서 만났으니까 네. 우리나라 차례다. 그래서 네, 네, 네. 서울에서 새 정상이 모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순서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죠? 5월에 이제 G7을 계기로 일본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났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8월에 미국에서 새 정상이 만났기 때문에 순서로 보면은 한국에서 만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단지 근데 이제 조금 2024년이 정치의 해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4월이면 총선이 열리고 그다음에 미국은 뭐 2024년으로 돌입하는 순간부터 그냥 대선 전국입니다. 그런 전국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이 시간을 좀 자유스럽게 낼 수가 있을지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연초에 열지 않고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 시점을 맞추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다. 그다음에 내년 초면 조금 너무 빠른 감도 좀 있고요. 그런데 한국이 사실 이 한미일 지금 뭐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데 한중일 정상회의라는 그런 외교 기제도 있어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정상들이 만나는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석이 오지는 않습니다. 예. 총리가 오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만약에 한국이 이제 개최할 차례인데 연말 즈음에서 한국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면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게 아니고 리창 총리가 오는 것이겠죠. 예. 그렇지만 한국에서 개최를 하고 한중일을 그리고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면은 한국의 외교가 뭔가 일단 외양상으로라도 뭔가 좀 균형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제 사무처가 있잖아요. 그 예. 사무처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알게 모르게 이 좀 그 경험도 많이 축적하고 그리고 인력도 잘 보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삼국 정상 회의를 한미일 삼국 정상 회의를 내년 초에 개최 한다면은 상당히 모양새 좋게 한국을 예. 치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죠. 한미일 정상회의 의미에 대해서 서강대 김재천 국제대학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